부른 노래 개안타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라 개안타 들려도 된다 개안타 잘 못해도 된다 개안타 흔들려도 된다 지금 시작해라 개안타 들려도 된다 개안타 잘 못해도 된다 개안타 흔들려도 된다 꽃은 들리면 흔들리면 죽음을 앞두고 핀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인생은 완성되는 것 개안타 개안타 지금 바로 여기 꽃은 들리면 흔들리면 죽음을 앞두고 핀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인생은 완성되는 것 개안타 개안타 지금 바로 여기 개안타 개안타 지금 바로 여기 고맙습니다. 시경이라고 시의 거울 이름을 이렇게 만수에서 또 바뀌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만술문학이라는 제어를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만술문학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창작 심화반입니다. 이게 심화반이라는 이름을 붙으니까 훨씬 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텐데 하여튼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글을 쓰려면 그분이 오시려면 그분을 내가 영접을 잘 해야 되는데 절대로 지가 안 찾아오니까 여기 산문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을 딱 정하고 이 사건을 글로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해서 요이 땡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문장을 멋있는 문장을 적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문장이 안 들어있어요. 이럴 때면 우리 김현자 씨가 캠핑을 갔어요. 그러면 휴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쉰다는 게 뭔가 숨을 쉬다의 쉼의 명사형부터 해서 한자로는 하나는 육체적인 게 쉬는 거란 말이죠. 휴가 육체적인 걸 쉬는 겁니다. 나무 목 옆에 사람 입자가 있는데 육체적인 거예요. 식은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 정신적 휴식이에요. 육체와 정신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쉰다는 것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또 휴개할 때 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평상시에 내가 평생 동안 생각한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운 문장, 새로 발견한 문장을 이 구체적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캠핑의 사건에 그게 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캠핑 갔을 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 백정자 선생님께서 배뇨 활동을 보고 인간의 순환이 어떻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쓸 때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사색 또 병에 대한 이야기 또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것에 관한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껴들어가야 돼요. 뭐 배를 딴 물고기가 뭐 계속 수영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줌을 찔끔 싸고 도망가는 오줌을 자기 방어 체계로 하는 생물들이 많아요. 동물들. 요게 이제 밀다 하는 밀 출자 뽑다라는 뜻도 있어요. 뽑다. 구절을 뽑은 거예요. 시기절 중에 구가 되는 5원 절구. 5원은 한 구에 5글자로 되어 있는 걸 5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원 절구라고 하는 건 4구로 되어 있어요. 4구. 율시는 8구. 율시를 배척했다 그러면 배율 10구 이상입니다. 3분에 가까워요. 배율은. 그래서 절구는 4구로 되어 있는데 그 절구나 율시 중에서 5원으로 되어 있는
한시는 5원이 있고 7원이 있거든요. 글자로 되어 있거나 한구에 이렇게 강벽 조유 백 산청 화요견 금춘 간우가 화일 12년 5글자씩이잖아요. 그 중에 5글자로 되어 있는 구절만 뽑아서 조선시대 때 자제분들한테 시 공부를 빨리 할 수 있게 리듬감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꾸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대꾸 알죠? 대꾸 마주대야 하다 마주대야 하는 겁니다. 뭐가? 구절이 이게 대꾸죠. 우리가 표현법에서 우리가 대꾸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일자가 땅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밥이기도 하고 한일자의 무한 변신이 한문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글자 있죠. 밥뚜껑, 밥그릇, 밥. 요 밥이 한일자로 변신을 합니다. 밥뚜껑은 밥에 딱 합해진다. 이때 한일자는 그냥 밥이에요. 밥뚜껑이 밥에 딱 맞는 게 덮여져야 된다 해서 같을 동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같을 동자와 합할 합자는 출신 성분이 같아요. 여기서 한일자는 당연히 밥이에요. 그런데 땅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설립자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이 위에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한일자는 당연히 이번에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천자는 큰 대자 사람, 큰 대자로 꺼졌다. 이게 한일자가 길어요.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한일자는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서 나무 가지죠? 이건 나무 가지죠. 이게 나무 뿌리니까. 이때의 한일자는 나무가지예요. 모든 글자 속에 한일자는 무한 변신을 합니다. 심장으로 갈게요. 이거 마음심자. 이게 45도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이때 한일자는 심장. 한일자의 무한 변신만 쫓아가도 야 이게 메타포가 비유가 어마무시하다. 한일자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만 쫓아가도 이게 시예요. 시. 그러면 여기도 한일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설립자인데 이쪽에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 풀하면 매울 신자죠. 매울 신자는 어디서 하느냐? 송곳을 그려는 거예요. 송곳은 어디다 쓰느냐? 노비 눈 애꾸낭 만들 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인 애들 머리 위치를 딱 붙잡고 뒤로 꺾은 다음에 얼굴을 막 조사 피가 팍 터지겠지. 옆에 흑요석 까만 돌을 빵군 돌을 얼굴에다 문질러. 그러면 상처 속으로 들어가겠죠. 떡갱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얼굴 새크만해지겠죠. 그 새크만 노비 아이의 얼굴을 그려놓은 한자가 검은 흑자예요. 이게 점이 뭐냐면 이게 흑요석이에요. 이게 검은 흑자. 그러면 이 매울 신자의 이 송곳 옛날에 눈을 멀게 했던 이 송곳을 그려놓은 이 한자를 줄이면 설립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 동자의 위에 있는 설립자는 송곳이에요. 송곳으로 찍힌 아이예요. 그러니까 동심은 처음에 뭐였어요? 피해를 받고 아픈 아이의 마음이에요. 동심. 그럼 언제 동심은 천심이 되느냐? 동심론을 누가 썼냐면 중국의 이탁오라는 사람이 동심론을 씁니다. 동심은 천심이다. 아름답다. 이거 나중에 그래야 된다. 옛날 신분사회에 있을 때 대부분의 80~90% 아이들은 핍박받는 노비 누가 귀족으로 태어난 애들은 몇 안 돼. 그럼 뭐예요? 여기에도 안 되면 애꾼을 만들어. 그러고도 얘가 얼굴이 잘생기고 그럼 어디에? 정갱이 뼈를 부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도 신체가 건강해요. 여기만 김창석이 마냥. 그럼 바람 핀단 말이야. 도망가고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동심의 기본은 피해자이고 억압받고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단어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신고라고 해요. 그러죠? 신고. 신산하다. 그것을 맛으로 하면 통증, 혓바닥에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매운맛. 아유, 삶이 아무리 매운 듯, 뭐 시집살이만 하겠을 때 매운 거는 어느 정도 매워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노예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노예의 마음. 노예의 마음. 이게 분노예요, 분노. 분노. 노할 노자잖아. 그 여기 노할 노자 안에 이 노가 좋은 노자잖아. 이게 어린아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심할 때 동에 대한 해석을 현대적 동심의 순진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동심 천사주의, 동요는 말이야 매우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막 맨날 풀잎에 이슬이 막 또르르 굴러가 이것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동심 속에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막 아이들의 어떤 막 소외가 뭐 또 무슨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박사님 어린아이 마음 중에서 왜 막 그 분리 엄마 안 떨어뜨려
김원영 선생님은 1959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80년대 그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했으며 출판 미술을 접하면서 어린이 책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대표 도서로는 종이밥, 강냉이, 마당을 나온 암탉, 빼떼기, 호랑이와 꽃감, 깜장꽃 등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난자이가 써올린 작은 공 잘 아시죠? 그 원작으로 삼은 그 동명의 만화책을 출간하셨으며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오돌독이 작업과 TV 애니메이션 아구찜과 빠가사리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월간지 동시전문지 동시마중의 창간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동인지 글과 그림을 통해서 시작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충남 보령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김한영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림책인데 그림 없이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절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 책으로 인식을 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림책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연령대가 그림책을 보죠. 그리고 실제로 나이 드신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세요.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게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로 해서 그걸 기초로 살아온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서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부여에 송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마을에 거의 모든 가구가 당신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을 23권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외부에서 가서 구경하기 좀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여하고 서천의 그 경계거든요. 그 마을이 송정마을이라는 데가 그 마을에 아주 외진 밀양박씨 분들이 살던 시종마을인데 그 마을에 연인원 한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인데 그 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당신이 이제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근근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속내를 다 들어보면 흔히 얘기하듯이 소설책 한 권이 넘죠. 그리고 요즘에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의 보고들이에요. 그래서 그 23권들의 책을 보면 농사 짓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그리고 꽃 가꾸는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음식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조용히 그분들 연세가 평균 작업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당신들이 산 삶에 대해서 어떤 긍지나 자부심 이런 거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계기로 그런 그 그림책을 접하게 되고 당신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책의 저자가 뭐 논에도 가 계시고 밭에도 가 계시는데 연락이 가요. 요즘에 이제 그 손전화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달려오셔가지고 외부 손님들 앞에서 직접 그 당신이 쓰고 그린 그림책을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고 되게 이제 책이라는 게 좀 엄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책에는 되게 예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이를테면 부부 간의 관계에서 뭐 그 결혼을 해서 오니까 남편이 첫날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언저리 이야기들은 모르죠, 사실은. 그림은 이제 예쁘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뒷얘기도 해주시고 하는 참 즐거운 풍경인데, 저는 이제 거기 무슨 이렇게 자문 뭐 이런 거로 해서 잠깐 개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처음에 가능할까도 좀 걱정도 많았고, 근데 그 책이 3년 기간 안에 이제 책들이 출판이 됐고, 그거는 이제 그 자체로 제작을 했지만 기성 출판사에서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삶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출판된 인쇄물로 출판된 책의 형태로 나오니까 삶이 이렇게 하나의 그릇 안에 이렇게 담기고, 그분들은 굉장히 당신 삶에 대해서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좀 멀리 지냈던 그런 분들의 갈등도 많이 그 계기로 해소가 되고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서 거기를 방문할 수 있으면은 한번 방문하셔도 그 가족이 같이 방문해서 거기가 어떤 식으로 조그만 마을이 전체가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 그림책이라는 게 한 삶에, 그리고 넓게는 한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만큼 힘이 센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금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해온 거는 이제 여러 권 책이 있는데, 지금 그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더라도 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하나만 제가 혹시 그 자리에서 보이나 한번 열어볼게요. 보여요. 이게 혹시 보이나요? 네. 이거는 저 밑에 전라남도 영광 쪽에 거기에서 그 출판을 한 책이에요. 여든 꽃이라고. 글자가 보여요? 네. 예, 예. 저기 그냥 보여주시면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예, 저기 밴드에서 영상으로 보세요. 책 그림. 예. 여든 꽃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여든 대신 할머니가 만드신 책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인쇄에 관련된 거나 뭐 디자인 부분은 그 바깥의 도움을 받았고 한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온전하게 이선순 할머니라는 여든 대신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책들을 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체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책도 자체 출판을 한 책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예전에 서당 자리인데, 지금 이 책을 낸 데는 예전에 학교, 폐교된 학교 부지를 얻어서 어떤 뜻있는 젊은 부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림책을 하는 작가들이 미술을 전공했거나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초등학교를 이 할머니가 공부를 하셨나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글은 쓰셔요.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린 거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그림인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이 할머니의 그림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그림이 그리려고 해도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혹시 뭐 생각나는 뭐 그림이나 기억들 없으세요? 하트. 하트. 저는 이 그림 보면 화투, 네, 화투 비슷하죠. 근데 이 그림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자수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벽앤모나 이불이나 집에서 쓰는 그런 그 천으로 만든 어떤 것들 또는 이제 병풍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런 자수 그림 같았어요. 근데 이분의 그림에서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 문양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반드시 뿌리를 먼저 그리세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이 흙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거기에 이제 꽃덩어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근데 이런 그림들의 특징은 농사 짓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엽성가 그 책에 쓰신 것 중에 이제 그 징역살이 하실 때 그 집을 짓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땅을 그리고 그다음 기초석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 기둥을 올리고 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그리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를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게 특별하게 그 목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 흙을 아는 분들, 땅을 아는 분들은 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그림도 되게 빼어난 그림인데 이 할머니도 공통적인 게 땅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림들이 화면 가득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전통 미술에서 수목화나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지 않죠. 근데 그 채색화들은 이렇게 가득 채워요. 그 불화도 그렇고 탱화도 그렇고 그런 전통이 이분한테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질문을 해서 왜 이렇게 그리시냐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하러 이 책을 만든 데를 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본 거는 이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무덤을 봤고 할머니의 그 원화를 봤는데 원화를 전부 사인펜으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전통적인 미술에서 사용되는 그 색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민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선도 되게 과감하고 구도도 과감하고 색채도 아주 화려해요. 제가 지금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산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그 옷을 입는 거 보면은 막 핑크색, 막 마젠타, 초록색, 막 이런 것들을 그 한 몸에 위에 저고리, 뭐 밑에 뭐 몸빼바지 이런데 그런 굉장히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촌스럽다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색채들 우리가 무당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색채들인데 사실은 전통 미술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할머니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화면 가득하게 그리고 그 원색을 쓰시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 이를테면 수채화나 파스텔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게 성에 안 차셔가지고 항상 사인펜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사인펜으로만 그림을 그리셨고 꼭 스케치북에 앞뒤로 그리셔가지고 스케치북을 많이 사드리고 한쪽 면을 그리시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액자할 수 있다고 그래도 꼭 앞뒤로 그리셔갖고 그 파일에 그 클리어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을 집어넣어야지 이제 앞뒤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림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그림책을 좀 보시고 그림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자기 자신의 삶일 거예요. 그 삶들을 이제 글도 쓰시고 할 테니까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기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소중해 선생님이라고 동화 쓰시는 선생님인데 소중해 선생님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도 많이 내십니다.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보셨으면 싶어서 이 책을 준비를 했고 민들레꽃이 아이들 목소리로 녹음된 전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엄마가 마지막 젖을 물리고 있으니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동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떠날 거예요.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엄마가 마지막 젖을 물리고 있으니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동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떠날 거예요. 민들레꽃이 울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옛날 이야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보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은 팥죽 할멈과 호랑이여도 이것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사람들 이런 거. 예. 저희 내보내야 돼. 이렇게 팥죽 할멈과 호랑이를 인형으로 만들어서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다양하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 이야기는 작가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누군가가 옛날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들려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입으로 구전은 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한테 맞게, 자기 애들한테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제 정서에 맞게, 요즘 아이들에게 맞게 이렇게 고쳤어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60 넘어서 애를 낳는데 사실 그전에도 계속 낳았어요. 근데 낳을 때마다 옛날에는 뭐가 안 되니까 막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에 난 애는
꼭 끝까지 이렇게 살리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길게 줬거든요. 그리고 또 끄트머리께 제가 해피엔딩으로 하나 나오고 바꿨는데 걔가 죽어요. 그 이름 때문에. 막 김수한모, 거북이와 도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름을 계속 해가면서 하다가 얘가 죽는 거로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팥죽 할멈과 호랑이도 작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에 맞게 또는 그 말로 전해 들은 사람은 우리 애들한테 맞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목의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김수한모 그거는 없어요. 돌아다니는 얘기만 있는데 어느 날 이걸 책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하고서 막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책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많이들 뭐해서 바꿔서 저 뭐 하겠죠. 포디가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근데 우리가 님의 침묵을 반절 읽고 반절 집에서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100% 안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도 하고 축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많이 시집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딱 한 권 냈는데 우리가 좀 끝까지 한번 한자도 많고 그러지만 읽어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간에 마무리까지 나중에는 만약 20편이 남는다 그러면 한 번에 풀이를 좀 줄여서 라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이라는 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한번 상기하는데 참 읽기 전에 만해는 1879년 8월 29일 날 출생하셔서 1944년 6.29 6월 2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 29, 8월 29 그러죠? 참 재밌는 거는 7월 29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종이라는 시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엄청 많잖아요. 만해 시를 읽을 때 이제 꼭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석가세존이 진짜예요. 참진, 유일무이. 지존이야, 지존. 단 하나. 그 나머지 이 세상 만물은 인연에 따라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연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인연의 무엇인가로 탄생해요. 쉽게 생각합시다. 설탕은 어디서 와요? 사탕수수예요. 설탕이 좀 왔어요. 물을 만났어요. 설탕물이 되죠. 그러면 그 물과의 인연, 사탕수수와의 인연 때문에 설탕이 생겨나고 설탕물이 생겨나죠. 이와 같이 계속 변화해서 새로운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묘할 묘, 있을 유, 따라서 묘유. 근데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웃겨. 또 존재의 형태가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향기가 있고, 그렇죠? 연꽃도 묘유야. 그렇죠? 가장 묘유인데 그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이 있어요. 한장하죠. 서정주는 이걸 알았던 거죠. 달이 있으면 달도 존재는 하나인데 바라보는 쪽에 따라서 달의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실체는 같은데. 근데 또 구름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안 보이잖아. 또 저쪽 산 너머로 가면 저쪽 산이라는 인연 때문에 또 안 보이잖아요. 이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연이 장악했어요. 자연. 그럼 저 자연이 뭐야? 자연의 가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가치가 나오니까. 상대 가치는 무너져요.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파랗구나, 겨울을 나는구나. 이 가치가 그것도 하나의 묘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존의 세계가 불가해서 나오고 나니까 나머지 현존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은 다 정문이 돼요. 따라서 정문. 발자취 적자의 문문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존 보이지 않는 그 절대 진리 그 사람 거기는 여기 시에서 당신
님 이런 것들로 이제 출연을 하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님은 지존이고요. 때로 당신이 나오면 당신은 대부분 우리가 연시로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시간에 서여연화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고성 선주의 그 미망인 배 타고 가다 죽은 사람 동거를 한단 말이에요. 마네가 여기에 한 김정숙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여기서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출가를 한 다음부터는 거기 가서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여자는 아래째 저 밑에다 놓고 자기는 위에 있으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서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투트랙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님의 침묵이. 저기도 님이잖아요. 저 밑에도 님이 있잖아.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럼 마네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 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도 간절해. 일반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존재, 세존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연애의 대상을 통해 가지고 연애시의 형식으로 풀었어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간절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연애를.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냥 어떤 불교 행사를 하면 전체 돈을 다 댈 정도로. 이름이 서씨인데 여연화, 같을 여자, 연꽃 여자, 꽃화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뭐 이렇게 이름 정해주잖아요. 방울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런 법포를 보살님께 마네가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인연은 없고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분들은 저에 있던 분들은 그 사실을 다 알죠. 뭐 이거를 많이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면요 불교계나 님의 침묵 또 마네를 엄청 사랑하는 분들의 사정없는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격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작가잖아요. 시에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강렬하게 있어요. 그리고 비유가 무지하게 많은 현란한 문체의 시가 있는가 하면 매우 건조한 불신만을 노래한 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뻔하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